10월 첫 번째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편입니다. 이렇게 매주 신문 이야기를 보면, 그 큰 어떤 텀이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는 ESG 이슈가 굉장히 그 기사화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전에는 그 기후위기, 자연재난이 굉장히 이슈여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하면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가시화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오늘은 신문을 더 많이, 신문 기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 여기다가 업로드를 못해서 일단 진행하면서 시간이 되면 제가 페이프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부품사로 갈아탄 LG 오토모비스 매출도 3배 뛰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이제 지금 친환경 차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옴으로써 기존에 그 석유 연료로 움직이던 그 차량에서 전기차가 되면서 부품도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떤 기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 정비 업체들 그리고 주유소 이런 그 산업군들이 많이 힘들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비 업체도 이제는 그 전기차는 어차피 보면 우리가 그 휴대폰이 고장 나면 그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여기에 있던 회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게 통째로 이 액정 자체를 이게 휴대폰이 액정만 이렇게 쫙 나가도 이거 뭐 액정만 유리를 갈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 전체 어 그 액정 자체의 부품을 다 갈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하나 사야 되는 가격이 발생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예전에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한 부품만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 물론 이제 부품만 컴퓨터를 봐서는 부품만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어떤 부품 자체가 이제는 내연기관차하고는 전기차하고는 달라진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사로 갈아탄 LG 오토 모티브 매출도 3배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연차서 사업 구조 재편이죠. 친환경차 핵심 엔진음 개발을 하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 높이고 배기가스는 줄여 유력 업체에서 8천억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어떤 형태가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 전기차 살 수 있다는데 비밀은 배터리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PM 그로우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제는 그 전기차가 워낙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차량 구독 서비스도 이제는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PM 그로우 구독 서비스 6년 사용 때 월 28만 원 정도 충방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운행 정보 등 데이터 관리도 수명 다한 배터리는 재활용. 이게 구독 서비스가 되면 저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렌탈,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독이지만 일반 가전을 렌탈이라고 하죠. 뭐 정수기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전기 건조기를 렌탈로 사용했는데요. 전기 건조기는 이제 한 36개월이 끝나서 근데 이제 그거가 왜 제가 그 렌탈을 사용했냐면은 식기세척기를 제가 구입해서 사용했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이게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면서 이
그 밑에 그 본체를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오래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그 AS를 뭐 군데군데 뭐 패킹이라든지 군데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소모품 경비가 그 식기세척기 하나 사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렌탈의 가장 좋은 점은 관리와 AS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렌탈을 했을 때 렌탈료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싸죠. 비싸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량을 구독 서비스 했을 때는 6년 때 28만 원이면 계산을 내보면 뭐 일단 차 가격보다 비싸겠죠? 그렇지만 이거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테슬라도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터리 교체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든다 이런 이슈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도 지금 차량을 올해 4월에 이제 캐스프를 사고, 이게 그 화물차에 탁 돌이 튀었는데, 앞 유리가 지금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금 유리를 이번 주에 통째로 갈아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렌탈이나 구독이 그런 거에서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전기차는 아직까지 이게 시스템이 배터리라든지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밀은 배터리에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배터리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있잖아. 그래서 피앤그로우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배터리 구독은 피앤그로우가 배터리 소유권을 갖고 소유자가 피앤그로우에 매월 이용 요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인데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거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자원들이 순환 자원으로 이렇게 시스템화되면 그 탄소 중립은 물론 많은 자원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의 산업 경제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기사였습니다. 자, 커피 찌꺼기 쓸어 담은 현대제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 프로젝트 가동, 매립, 비용 절감, 앵반 인력, 벽돌 화분 연필로 재탄생. 이제 이 모든 기업들이 ESG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는 이게 투자를 받지 못하고 금융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필요한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ESG 경영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 자원 리사이클을 한다든지 순환 자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는 기업의 역할은 재화와 고용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대됐으며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의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면서 현대제철은 질소 산화물 저감 시설 등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폐자원을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친환경 조업 방식의 개발을 통해 지역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이 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사회 그 이해관계자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는 소비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종사하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게 모든 게 사회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전략, 더 CSR, ESG 경영 교육.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예전에 기업들이 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업들이 그 임원이 바뀌지 않으면 전반적인 그 기업의 움직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경제의 정성환 기자가 그 ESG 경영란을 전체 다 많이 기사화하는데요.
그 기자는 아예 매일경제에서 ESG, 그 경영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회사의 어떤 교육 내용은 보면 ESG 경영 트렌드와 전략적 접근 방향, 글로벌 제품 탄소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 공급망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력사 ESG 평가 및 관리 방안, ESG 법률 리스크와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기관 투자자 ESG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그래서 그 김용숙 소장님 채널에 보면 제가 그 ESG 인플루언서 자격 과정에도 그 링크를 공유했는데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ESG 파트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기업을 컨설팅 해주고 관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SG 인플루언서 자격을 따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시민 전문가로서 ESG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방향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ESG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의 파트를 맡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방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안내해주고 이런 거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기후 PD에서 ESG 인플루언스 자격 과정의 스터디를 맡겠다라고 한 것도 그게 한 맥락이죠. 자, 다섯 번째, 2차 오염 없는 고농도 폐수 처리 SK 에코플랜트 기술 개발 착수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ESG 경영 현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가 여기 지금 이 말 자체도 지금 다 친환경화되어 있어요. 에코 플랜트 식물이잖아요. 그죠? 에코 플랜트가 미생물로는 분해하기 어려운 고농도 폐수 처리 관련 신기술 개발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 폐수 처리를 위한 스마트 전기 화학적 산화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리백 가입을 선언하면서 산업계가 비상이 걸린 거죠. 왜?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그 구조가 굉장히 하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전도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한전이 있는데 그게 하청을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그 본사의 어떤 그 수보다 직원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왜? 여기 보면 아리백 28년에 이제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적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아리백에 나서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거의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가동되는 어떤 방식이 화석연료를 썼었고 그런 탄소를 무지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삼성에서 이제 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건 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지금 아리백에 가입함으로써 그 주변의 걸, 그 주변의 어떤 산업군들도 비상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내가 그 삼성과 계속 연결되려면 그 기업들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건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걱정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피보팅을 하려면 단계 단계 뭔가 준비 운동도 하고 뭐 자본도 있어야 되고 뭐 호흡을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면 무너질 기업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걸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나는 매일 그 사무실에서 노트로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메타버스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멘붕인 상황인 거는 물론 움직이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자본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고 그 종사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공룡 삼성 출격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화들짝 됐죠. 이제는 이 에너지를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가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에너지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준비를 마치고 아리백 가입 시기를 저울질했던 것으로 안다면 특히 새 정부가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 달성했지만 유독 국내 사업장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유럽 시장은 이미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어떤 퍼센티지가 높은 거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산업화되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이슈가 생긴 거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그 스타트업도 그렇고 기업들도 창업을 많이 해요. 이쪽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배세포벽 굳어 있는 석세포로 치약에 쓰이는 연마제를 대체한다라고 하면서 소재, 원자재 이런 걸 친환경으로 했을 때 소재를 했을 때 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농도,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어떤 게 굉장히, 바다를 숨을 못 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두와 휴레이 포지티브 대표이사와 정세주 눈 공동 창업자가 이런 대담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VC 만난 착한 벤처 배달 용기 폐기물 관리 시간 90%. 벤처 투자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VC라고 하는데요. 지금 스타트업이 굉장히 위기예요. 왜냐하면은 벤처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은 막 50억, 100억씩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활발하게 이런 걸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투자가 불명확했을 때는 어느 시점까지 가고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타임즈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런 이슈를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이런 벤처 투자자들이 좀 기업을 잘 선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주었을 때 이런 착한 스타트업 상을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어떤 탄소 중립이든지 지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글로벌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원전과 더불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인데요. 올여름 유럽이 기록적인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 파키스탄은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거쳤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오늘 내가 이렇게 농사를 거둔 작물들을 이렇게 기르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게 다 물에 잠겨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이 농지를 차지하는 그 침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상승되고 있으니까, 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낮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뭔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에 한국 기업 10년간 미국에서 4조 5천억 원 보복 관세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금에 대해서 지금 뭐 전기차도 미국에서 자체 개발하는 제조하는 차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수입을 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국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입 품목의 관세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무관세로 했던 게 있었대요. 그렇지만 외국에 우리가 수출할 때는 관세가 굉장히 높게 붙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복관세, 그걸 뭐 10년간 뭐 이렇게 관세를 줄였는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뭔가 법이 바뀌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도 다 소급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힘이 센 나라의 어떤, 뭔가, 어, 자기들의 어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힘이 약한 나라에게 휘두르는 어떤 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정치화하는 식량 위기. 이거는 식량뿐만 아니라 방금 이게 전기차 뭐 제조에 관련된 거, 수출 수입 품목에 따른 뭐 세금에 관련된 거, 지금 넷플릭스와 구글도 데이터망 쓰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세금을 데이터망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또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만큼밖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불편함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거 유튜브 없어서 우리가 지낼 수 있나요? 넷플릭스 이미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플랫폼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갈아타면 되지만 그래도 넷플릭스가 굉장히 OTT 콘텐츠가 많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을 때의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국제 정치화하는 식량 위기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팬데믹, 물류와 공급망 붕괴, 가뭄과 홍수, 이상기후 등으로 기후변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등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혼란 상황 모두는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전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식량 위기 상황을 위험한 수준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이번 식량 위기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안보란 안전 보장을 줄인 말로 국민을 편안하게 보전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우리는 언제든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런데 보건위기를 넘어 이제는 식량과 에너지마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이 겪을 가스 수급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식량의 수급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보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된다라는 건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이십니까? 자, 파타고니아의 기부, 정부의 실패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시나드가 이제 모든 지분을 환경보호와 직원 복지를 이윤 추구보다 우선해온 그 직원 환경보호 기관에 모든 걸 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이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또 그걸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약 1조 원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공공보다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더 잘 찾을지 모른다. 국내 벤처 1세대 창업자 5명이 8년 전 벤처 펀드를 만들며 강조했던 얘기다. 그중 한 명인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지난 2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은 6조 원대 상속세를 납부 계획을 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그 훗날 파타고니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파타고니아 같은 트립라이트의 길을 찾고 싶은 창업자가 본물을 이룰지 모른다. 세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걸 기부를 할 것인지는 그 기업 창업자의 어떤 가치,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의 어떤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까지 알려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온 기사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